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오늘 밤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올 때는 항상 희망을 갖습니다. 누구나가 새로운 희망, 그것은 곧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느끼는 모든 인간들의 감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소위 악몽으로 연속된 바로 지난 2년 반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이 탈색되려는 그러한 순간에 오늘을 맞았습니다. 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선거법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침탈당했으며 공수처법이란 독재법을 만들고 중국과 중국의 감찰위원회 그리고 더더욱이 북한의 인민보위부와 같은 또 돌이켜 역사의 범죄를 저질렀던 나치스 정권의 그 게슈타포 이거와 똑같은 공수처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월요일 날 30일 날 이들은 투표를 강행하려 합니다. 투표를 강행하려 해서 강행이 돼서 설령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어둠의 장막으로 끌려가거나 할까요? 국민들이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공수처법이 통과될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탈법적인 패스트트랙, 야합적인 패스트트랙, 그 다음 선거법 개정, 예산안 통과, 날치기 통과하면서 예산안도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토론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제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꾸 처음 신기원을 기록하면서 좋은 의미의 신기원이 아니라 악행의 신기원, 국회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기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문정권은 바로 새 2020년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반이라는 엄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위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반환점이 돌고 난 바로 지금 느끼는 하나의 문정권의 현상을 보십시오. 선거 공작 비리 혐의 사건, 울산. 이것이 밝혀지면 부정선거가 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울산 사건이 부정선거로 밝혀지기만 한다면 이 사건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변혁을 가져다 줄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가장 추운 날이 언제냐? 새벽 동력,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여 피를 흘리며 지켜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무엇일까요? 그는 왜 이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판정해 줄 그런 역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날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13일 그 대선 때 지난 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대회전을 벌쳤죠. 그러나 그때 승리는 누구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득표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의 표로, 아주 최소의 표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보복이 바로 적폐청산을 낳은 소위 촛불, 그들이 자칭 얘기하는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그러한 분기점과 그 다음에 종말점을 우리는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방송 앞에 서서 선거 좌우로 나눈 듯한 그러한 이 방송 분위기에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실상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2012년 12월 13일 선거는 압승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아주 환희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제 2020년, 이제 우리가 전망해 보는 그런 시간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잠깐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소위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좌파, 언필층 그들의 말로는 진보라고 하는 그 부단한 투쟁, 음모, 모함, 이런 정치적 어떤 전술 전략, 이걸로 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2017년 바로 2026년 민주당이 일당이 되자마자 탄핵 소추를 음모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12월 달부터 탄핵의 바람이 불고 또 촛불 소위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기타 이들 문재인 정권의 그룹들이 새를 몰아 17년 3월 말에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5월에 긴급히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보수층이 모두 저항을 했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탄핵을 추구하고 밀어붙였던 이들의 세력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으로 내몰았습니다. 감옥으로 내몰았습니다. 2017년 5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평화쇼가 시작이 됩니다. 적폐청산으로 기존의 정치권을 쑥받내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파괴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다 교체하고 소위 기본 세력 자체를 대한민국 세력을 다 내보내고 그들만의 좌파 세력,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41.1%,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41.1%밖에 득표를, 아주 낮은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의 보수 후보가 있었으나 이들은 지리멸렬했습니다. 이들이 지리멸렬한 건 보수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열은 결국 언젠가는 한번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수의 분열, 이것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앞으로 2020년의 총선에서 만약에 보수가 분열한다면 이제는 영원히 불가능한 그러한 세계로 대한민국은 지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
통합이다라는 원칙을, 보수 통합의 기본 원칙을 우리는 여기서 그 필연성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보수 통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 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 된 바로 그 선거, 그리고 괴멸된 보수의 세력인 소위 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보수 후보자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그러나 이들은 열심히 했지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결국은 참패의 길로 가서 지난 2년 반의 악몽의 시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겨줬고, 대한민국 정권에, 소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민국 헌법에 거대한 악몽의 파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적폐청산, 쑥대밭된 대한민국, 소위 기본 세력을 바꿔버린 그들의 무서운 세력 바꾸기는 바로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부단하게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는 미명으로 기존 세력, 대한민국의 세력을 전부 다 강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상한 위원회가 각 대한민국 모든 대한민국 산하에 깔렸습니다. 마치 6.25 때 인민위원회를 상기할 정도로 그런 위원회들이 다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주류교체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류교체를 시작해서 주류교체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원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세월이 약이겠죠. 예, 세월이 약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부정부패는 엄청난 소위 비리 이런 것과 함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상이 나서 여기가 고름이 져가지고 이렇게 퉁퉁 붓고 이 세균이 갑자기 온몸으로 번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중증일 경우입니다. 이 중증일 경우는 심하면 팔을 자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그 항생제와 기타 등등의 몸에 이 균을 저항할 수 있는 약제를 투입함과 동시에 그 다음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중증의 지금 대한민국의 말기 증상에 대한민국에 지금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우리는 엄중한 역사의 능선을 걷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했습니다. 작년 아닙니다. 금년 초입니다. 이틀이 지나야 작년이 됩니다. 불과 10개월 전 가마득한 역사가 지나간 너무나 지리한 역사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역사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소위 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평창올림픽을 과거부터 전 정권에서 또 전전 정권에서 많은 기획으로 강원도에서 올 겨울 동계올림픽을 치르자고 기획하고 한 것을 문재인 정권은 이를 평화쇼로, 김정은에게 평화쇼로 함께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김여정이가 오고 김영철이가 오고 그 뒤에는 누가 왔습니까?
미국 대통령 영부인도 영부인이 아니죠. 그의 딸이죠. 영부인입니까? 딸입니까? 딸이 왔죠. 네. 또 미국 부통령 맞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미국 부통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얼굴에서는 미소를 흘려보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은 무서운 기획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기획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취임 초의 말이 아마 주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쇼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역대급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주선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뭐라고 하고 트럼프에게 그것을 주선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본인이 얘기할 때 중재자, 균형자 뭐 등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면 역사가 문재인의 그 족적을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며 추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뿐입니다. 6월 달에 치러진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괴멸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의 선동선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또 북한, 김정은의 쇼, 이런 기타, 북한 왔다 갔다 쇼 등등 이 북한의 그 평화 분위기는 전방위적으로 울린 이 꽹가리 때문에 역대급 지방선거가 괴멸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변화돼 나가는 그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9일 18년 9월 19일입니다. 18년 9월 19일. 지금 고작해야 1년, 평창쇼가 1년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8년 9월 19일 이 9월 19일은 곧 1년 2, 3개월도 이것도 바로 평창쇼가 소위 1년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오늘이 닥쳤다면 2018년 9월 19일은 소위 군사합의, 그 군사 항복 문서나 다름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을 지탱해 나가는 무장 해제를 하는 바로 그 비참한 항복적인 그런 군사 협정을 국민도 모르게 또 국회도 모르게 그들만의 쇼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흩날려 들어갔습니다. 이날 문재인과 김정은은 함께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국방장관으로 참여한 송영무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사인하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9.19 군사합의를 그 망국적인 군사합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절반의 항복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평화의 위장된 평화의 용어로, 위장된 평화의 경제로 화하게 만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도 평화입니다. 방사포를 쏘아야 되는데도 평화입니다. 국가 안보는 방사포 미사일 속에서 침묵으로 응대하는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그 입으로 지속적으로 평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기해 보십시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라는 건 4년간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운의 뜻을 품고 평생을 국가 안보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재단에, 애국의 재단, 대한민국의 수호의 재단에 바치겠다고 각오한 그 청년들이, 순수하고 그 애국심에 불타는 그 청년들이 졸업하는 바로 초급장교로서의 가장 큰 꿈을 안고 출범하는 그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다에도 평화가 왔고 하늘에도 평화가 왔고 땅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평화경제로서 이 나라를 번영시킬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문재인 소위 대통령이 대통령 치사로 축사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전국 군은 지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지? 그 이후로 군은 무력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군은 평일에도 병사들이 외출을 해서 피자를 먹고 술을 먹어도 되는 그러한 평일, 그것도 허락하고 군사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군인의 그 병영, 그 병영에 휴대폰도 나오고 마음대로 자유의 물결을 주면서 소위 포퓰리즘의 불의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지금 상하관계가 무너뜨리게 작동된 그 소위 평화의 무드 속에 군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기 확립이라는 가장 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의지가 군기 확립은 고사하고 병사들의 그런 못된 정훈교육, 잘못된 정훈교육이죠. 군은 적을, 주적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김정은이다. 북한이다. 주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적 개념을 바꾼 자는 바로 누굽니까? 정경두입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적 개념을 용역을 줬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정치학계에다 용역을 줘서 주적 개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누가 했느냐? 송영무가 했습니다. 전 국방장관이. 근데 그것이 결과가 6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적 김정은, 부하 내동하는 단체 또는 이런 것은 그와 준한다. 이런 엄정한 정치학계의 결론을 보고서를 보고 깔아뭉개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실현에 옮긴 자가 정경두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가안보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사협정은 절반의 항복으로 끝났고 민주당은 포퓰리즘과 선동과 모든 것으로서 평화쇼로서 여론조사에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여론조사가 생동되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 틈새 김태우 수사관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 비리. 지금 앞으로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비리가 더 큰 비리라는 그런 설이 파다합니다. 검찰에 발설을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놨습니다. 아마도 지방선거, 보궐선거 또는 이런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된 참 잊고 싶은 한 해가 아마 문재인의 머릿속에 가슴속을 지금 헤집고 있지 않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한 그는 지금 공수처법을 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거법을 고리로 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고 하는 군소 야당이 아닙니다. 군소 1, 2, 3중대들.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선거법 비례대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공수처법하고 같이 고리를 맺자 해가지고 그 악몽의 패스트트랙을 탈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보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탈법적으로 하여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년간 기획된 그들의 전략, 정치 공작, 정치 전략에 아마도 산물이었을 겁니다. 손혜원의 묻지마 부동산 투자 의혹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숙 소위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서울 S여고 동문이라고 그러죠. 절친이라는 손혜원, 그 사람이 의혹이 터지자 국민들은 이제 나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그의 딸 문다의 해외 이주의 조짐, 해외 이주의 문제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사회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즈음에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 유재수 비리, 울산 사건, 울산 선거 공작 혐의,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또 금융비리, 이런 여러 가지의 그것이 잠복하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금 문정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수처법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옥죄버리고 검찰을 뭉개버리고 장악해버리고 사법부는 이미 코드 사법부화된 김명수를 보내서 사법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했지만 양식 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민변 출신들 또는 인권법 연구회라는 그런 동일한 좌파 성향의 판사들, 그것이 대부분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에는 양식 있는 소위 법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판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코드로 화했다는 그 하나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구조는 단독 판사, 이 판사라는 것은 단독의 그 개념 속에서 사법부에 가느다란 국민들의 기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수의 분들은 우리법 연구회하고 또 인권법 연구회하고 이런 민변의 그늘하고 다른 분들입니다. 다만 지도부만 김명수 지도부로 화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사법부가 전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에는 양식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장 기각을 한, 또 영장을 받아들인 여러 판사들을 보면서 성향들을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초 지금 조짐이 상당히 안 좋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금년 2월 말에 있은 미국 2차 하노이 회담, 모든 걸 다 거기다가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답방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영구히 가져가겠다는, 그리고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듯, 그가 취임사에서 얘기한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떠한 나라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는 나라가 성큼 다가온다는 그러한 환상에 틀림없이 하노이회담에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에 모든 것을 건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람을 놓쳐버린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탄이 난 거죠. 김정은의 그 당황한 그 모습, 열차를 타고 와서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오랜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적당히 또 사인을 하고서 바람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집권 세력에게 꿈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꿈은 사라지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까지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한다 등등의 많은 욕설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날로 한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내에서는 2월 달에 조현오 인사수석,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검찰에 끌려가 있습니다. 불려나갔습니다. 3월 달에는 버닝썬, 윤주, 동남아 갔다 오자마자 윤주하고 버닝썬을 밝혀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윤모 경찰총장이라는 바로 가까운, 누구하고 조국과 가까운 또는 민정실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민정실에 있었던, 바로 청와대에 있었던 윤 경찰총장이라는 분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부를 계속 국민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서해 수호의 날, 여러분, 천안함 북침이라든가 연평도 해전이라든가 제1차 연평도 해전, 제2차 연평도 해전, 우리의 젊은 피들이, 젊은 병사들이, 대한민국의 값진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우리의 병사들이 바닷속에 수장됐습니다. 바닷속에서 또 흉탄에 갔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 애국자들, 이 순국한 이 병사들을 기리는 국군 서해 수호의 날에 대통령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북한과 관계된, 북한이 침략자인 서해 수호의 날, 그것을 기리는 우리의 애국 전사들의, 순국용사들의 그 영혼을, 넋을 기리는 그날 모임에 3월 달에
그 시기에 가지 않고 대구 칠성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만면의 웃음을 웃은 대통령의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또 서해 수호연날의 기념식이 오버랩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방송에 기가 막히게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은 방송사에서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만 국민들은 그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서해 수호의 날에 통수권자가 가지 않고 웬 대구의 칠성시장에 갔나. 이걸 보면서 또 그 옆에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경호팀이 시장에 이렇게 총신이 이렇게 감싼 총신이 보이는 그러한 사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방송이 전개됐습니다. 경호팀과 기관단총을 든 경호팀의 그 주변에 기관단총을 소지한 사람들의 모습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미소가 어우러졌습니다. 서해 날, 국군 서해 수호의 날이 또 어우러졌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청와대 김의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변인을 하던 김의겸이 몰빵 투자라는 그러한 언론에 표현된 말대로 몰빵 투자를 해서 흑석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창원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의회에 선전을 하고 그러나 참패했습니다. 범여권, 이때부터 심상정의 활약이 문재인과 심상정의 거래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창과의 거래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배지 거래가 이해창과 범여권의 통합체로 정의당이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안 보냈다고 국민들이 세월호 때 7시간 가지고 난리를 친 이 정권이 왜 이 강원도의 그 대형 산불,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대형 산불이 났는데도 보이지 않았나? 한 그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KBS는 소위 재난주간방송사인데 가장 빨리 방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에 취했는지 김재동 쇼가 11시까지 하는데 그걸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 재난방송이 재난을 재난주간방송이 재난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종편 방송들이 앞서서 취재를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재난주간방송은 간데온데 없었지만 채널A,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했던 소위 TV조선, 그리고 MBN, 이렇게 방송사, 특히 TV조선의 활약은 아주 괄목했습니다. 채널A의 활약도 괄목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성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지난 4월이 되자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불법 사고임을 통해서 43년 만에 심상정 주역, 김관영 조연, 이런 패스트트랙이 나오고 그 패스트트랙의 경호권 발동 누가 했을까요?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직분으로 경호권을 발동해서 패스트트랙을 실행했어. 바로 이 기획이 지금 연말까지 공수처법까지 달구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체제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모든 고위공직자,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적대되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헌법에 적대되는 공수처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실려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온 누리를 갖다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선거법은 그렇게 통과됐습니다. 자, 주역은 문희상과 행동대장 문희상, 주역 이해찬, 또 다른 주역 이인영. 결국은 586 운동권의 세상이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강압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선거법이, 악몽의 선거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 악몽의 공수처법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4+1 의원들, 또 양식 있는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커다란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심각한 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으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